시간에 이어서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의 번영과 쇠퇴라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페르시아와 전쟁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마스 페르시아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배웠을 때 사르디스라는 곳, 이 왕의 길 할 때 배웠습니다. 즉, 이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의 영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점 이제 이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가 계속 넘어오면 그리스로도 침략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큰 폴리스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제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마라톤의 어원이 된 마라톤 전투, 그리고 또 하나는 테르모필레 전투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여러분들 혹시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영화 300 있죠?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300명 정예 부대가 이제 페르시아와 맞서 싸운 그 곳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이라는 거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달리는 보병이 이렇게 달려서 이제 그리스 본토에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해요. 이 전투 소식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달리는 게 마라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당시 사실 강대국은 엄청나게 큰 페르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지역이 이기게 되고, 이를 이끌었던 아테네가 바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이 그리스의 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300, 그리고 300의 후속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00은 그 방금 얘기했던 테르모필레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제국의 부활이라는 후속은 보면 이렇게 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의 이 내용의 순서만 봐도 테르모필레 전투가 먼저고 그 이후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 이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이 그리스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테네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때 당시 스파르타는 이제 페르시아와 또 연합을 맺어서 저 아테네를 무찔러야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건 이제 이 반도 이름이에요. 이 스파르타가 있는 이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이 반도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 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로스 섬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중심으로 맺은 해상 동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투에선 이제 스파르타,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원조를 받은 스파르타가 오타가 있네요. 스파르타죠. 타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스파르타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파르타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그리스 자체가 이제 폴리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인 도시국가의 형태였는데, 스파르타가 제패를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하다 보니 당연히 반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스파르타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주도권을 이후에 이제 테베라는
폴리스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폴리스 간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내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케도니아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우리 옛날에 마케도니아 배웠던 적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멸망했다라고 했어요. 이 마케도니아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나라이죠.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가 누구냐?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뭔가 후대에 묘사를 할 때 한쪽 눈이 이렇게 닫힌 상태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발칸반도인데 그 위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었고, 그리스 정복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 서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도 그 이후에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가냐? 바로 인더스강, 즉 인도 지역까지도 정복을 한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들어본 문화일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 문화는 크게 문학, 건축, 조각, 연극, 철학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암흑기라는 시기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암흑기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었던 게 호메로스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책 이름입니다.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 만화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담긴 게 사실 바로 일리아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2명의 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뭐 파리스가 여신들 중에서 가장 예쁜 여신 골라라 라고 했더니 뭐 아프로디테를 골라서 아프로디테가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스파르타 왕의 부인인 헬레네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파리스와 헬레네가 트로이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일리아드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오디세우스가 다시 원래 자신의 집인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아마 만화로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과 조각에서는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조화와 균형의 미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수학 시간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봤을란가 모르겠는데, 뭐 피보나치 수열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1대 1.618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균형미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 역시도 이러한 이상적인 미의 비율 1대 1.618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비너스 여신상, 뭐 8등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의 이제 미적인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극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희극과 비극이 있고, 당시 연극을 상연하던 곳이 이러한 원형극장 되겠어요. 이러한 원형극장은 오늘날에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뭐 비극과 희극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 대부분 이제 비극이 원래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극 역시도 아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러한 신화나 전설의 내용들을 많이 따왔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아까 트로이 전쟁의 그 트로이 왕가들의 여인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뭐 오이디푸스라고 해서 뭐 나중에
뭐 저주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어머니랑 결혼하게 되는 뭐 그런 인물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비극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원형극장은 오늘날의 여러 대학가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연대 노천극장이에요. 그래서 아카라칸가? 네, 그 연대에서 공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원형극장에 모두 모여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대학 캠퍼스 생활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희극과 비극을 쓴 작가들이라고 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철학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철학이라는 건 원래 자연, 즉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니 불이다, 아니 공이다 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원자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철학은 처음엔 자연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점점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학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소피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피스트들은 이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되겠습니다. 뭐 우리 흔히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리의 보편성과 이제 절대성을 강조한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어떤 통치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고 그리고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스승님들의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이런 시간에 배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회화 그림이에요. 로마의 거기가 어디지? 그 성당. 그 교황님 사는 그 성당 어디죠? 바티칸. 그 바티칸에 가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제 제목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센터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윤리와 사상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선생님이 이상 세계를 강조하는 플라톤과 그리고 현실 세계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떠올려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얘는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손가락을 앞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르치고 있는 플라톤은 이상 세계를 강조하고 있고 앞을 가리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강조한다. 이것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윤사 시간에 배우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등교 주간에 만나서 이제 시험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